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4년 7월 19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제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거의 생방송으로 본 것 같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의 후보 수락 연설 상당히 길더군요. 뭐 끊어가면서 봤는데 지속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1시간 이상간의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말미에 김정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연설을 제가 들으면서 본 느낌, 그리고 우리의 상당히 중요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시각,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과거에 했던 또 행적이 또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것에 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눈에 이런 게 띄었습니다. 제목만 전달해 드리는 것인데, 대선 후보직 수락 트럼프 분열 치유해야, 저는 상당히 일반적인 뭐 이야기죠. 그 다음 김정은과도 잘 지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대문 사진에서 제가 적은 것처럼 김정은과 사이 좋아, 잘 지내, 그리고 김정은도 날 만나고 싶어 해.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듯해. 약간 농담 반 진담을 섞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상당히 친근하게. 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이 상당히 긴 연설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트럼프가 많이 노련해졌다. 뭐, 그것도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상당히 고령이잖아요. 그래서 부통령 후보자 후보 지명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J.D. 벤스죠.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저는 당신은 오래 할 거잖아. 39살이거든요. 우리나라에 하면 뭐 39살이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 뽑았다. 즉 J.D. 벤스는 공화당 내에서도 소수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랑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명찰만 달고 있지 그 색깔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3지대에 있는, 미국 말로 하면 인디펜던스라고 그러죠. 예, 예.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간첩처럼 숨어들어서 공화당 배지를 달고 있다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두 팀이 강력하게 좀 꾸려졌죠. 예, 같은 성향으로. 그리고 나이 차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즉 이것은 트럼프의 안배가 뭐냐면은 향후 미국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지금의 껍질을 유지한 채로. 그것이 지금 이 긴 연설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 최근에 그 이제 암살 미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한 단계 또 달라졌다.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훨씬 더 집중도가 생기겠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웬만한 타협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또 지난번에 4년 동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요. 그리고 계속 전 세계 지도자들과 물밑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뒤에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냉정해요. 그래서 이제는 노련해져서 미국 국민들한테 그걸 다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대한 미국으로 그걸 내가 재건해 줄 것이다. 신의 가호가 우리한테 있다. 내가 사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요. 그래서 제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국민들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미국이 서서히 안정되게 늙어가는 길을 선택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패권적인 지위가 끝났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도자로서 자기 국민들을 감싸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스킬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한테는. 그걸 트럼프가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놓치진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영리하고 노련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일단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시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그게 우선순위가 상황을 직시하는 거에 바탕을 둬서 우선순위가 정해졌어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가 직시한 상황은 미국의 쇠락이거든요. 자, 패권 구도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되면 미국은 폭망한다. 그걸 트럼프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을, 자기 국민들을 아끼고 그들의 자존심을 상처받지 않게 하면서
서서히 우아하게 세계에 기여하면서 지도적인 역할을 계속 하면서 서서히 해외의 영향력 뺀다. 기름기 빼는 거죠. 거품 빼는 거죠.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옮아갈 생각이고, 이거는 트럼프 4년만 가지고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벤스를 말뚝을 딱 박아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저는 그런 그림을 로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런 언급을 여러 번 했는데, 인기 영합성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딱 취임하는 그날부터 딱 바뀌는 것들, 그런 표현을 또 종종 썼지만 저는 몇 번 듣다가 보니까 그게 진심이라고 들렸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 급하게 바꿔야 된다. 급하게 바꿔야 된다. 시간이 많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이거 동의하는 바입니다. 세상 돌아보기가 쭉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푸틴하고 트럼프한테 열려있는 협상의 시간이라는 것이 1년도 채 되지 않는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중국이 이걸 보고 있겠습니까? 자, 이게 트럼프는 전혀 푸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푸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악마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기서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예. 미국이 빚이 많다, 빚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달러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죠? 예. 그냥 곰곰이 들어보면 중국에 대해서 큰 경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얘도 마음이 조급해요. 빨리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입니다. 바이든이 있었으면 3차 세계대전이 났을 수 있다. 트럼프의 이제 표현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있었으면 가자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있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부스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트럼프의 이해 대외 정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패권 구도, 우리가 힘으로 상대방을 압박해서 우리 헤게모니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그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을 우리가 땡겨서 유지하겠다. 그게 지난 70년간 미국의 패권 정책이었잖아요. 그게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로 바뀌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바이든이 있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암살 미조 포함해서 끝까지 버티는 거 봤을 때, 무너져 낼 것 같습니다. 조만간. 네. 자, 그 정도 뭐 큰 그림에서 말씀을 일단 드려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런 것도 제가 소개드렸었죠. 바이든은 바보다. 너가 결혼하도록 강제했다. 자, 이걸 보면은 러시아는 우리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여기서 트럼프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다. 푸틴의 생각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동의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부통령이 설명을 잘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건 진짜 문제인 중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협상해서 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이 인식은 미국 상층부의 인식이에요.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예, 바이든이 분별력이 없어졌던 거죠. 우크라이나전에 몰입하면서. 그래서 그게 민주당에서 또 밀어내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간 부분이 또 있죠. 최근 일들을 보면은 바이든이. 예. 그래서 그게 하나도 암살 미수 사건을 만약 그쪽으로 연계를 한다면 지금 터무니없는 실수를 한 것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뜻이에요. 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봤잖아요. 바이든이 노드스트림을 폭파하는 건. 옆에 독일 수상을 세워놓고 내가 끝내버리겠다 그래놓고 몇 달 있다가 진짜 끝내버렸잖아요. 그때 이미 폭탄 장치가 된 상태였고, 그걸 옆에서 지켜본 미국 정부기관의 직원들이 제보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저걸 말을 할 수가 있냐, 겉으로. 그리고 실제 폭파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전황이 이미 확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력이 갖춰지지도 않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진격명령을 내리잖아요. 예. 그래서 수십만이 죽고 나갔어요. 나라가 하나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금
다시 했던 불길을 붙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불길을 붙이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병력도 없어요. 그 F-16 몇 대 보낸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큰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푸틴의 생각과도 같은 거예요. 트럼프 생각이. 이대로 놔두면 중국이 전 세계를 집어삼킨다. 다원화된 다극화된 사회로 가는 게 아니고 미국 패권, 미국 단극화된 세상이 중국 단극화된 세상으로 간다. 그게 미국 단극화된 세상보다 낫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겁니다. 그걸 막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1등 놀이에 더 이상 힘을 쓸 겨를이 없다. 그럼 우리는 폭망하는 거다. 1등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우리 자리에 올라서서 세계를 호령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저변에 깔려있는 현실 인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알겠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처지를 깨달았다. 그게 가장 맞는 처신을 하겠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예. 자, 제가 이 긴 연설 동안 그가 해외 지도자를 언급한 거는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김정은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반이에요. 자, 이건 지난 7월 11일 날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죠. 있고 워싱턴 DC에서 있었던지 뉴욕에서 있었던지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트럼프를 만나러 갔죠. 금년 봄에도 미국까지 와서 바이든은 만나지도 않고 트럼프만 만나고 갔어요. 자, 요번 같은 경우는 그때도 전령으로 왔은 겁니다. 푸틴에. 이번에는 그때랑 또 달랐어요. 트럼프를 만나기 일주일 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가서 푸틴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 전 일주일 전쯤에는 젤렌스키를 만났어요. 예. 그때 이미 전체 전황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선거 판세가 거의 판가름이 났다고 봐졌을 때예요. 바이든이 첫 번째 대선 토론회에서 박살이 난 그거거든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한 달 정도에서 개판난 거예요. 그때 주사위가 던져진 거예요. 바이든으로 하여금 아주 이른 시기에 대선 토론회를 하게 해서 그의 부족함을 노출시킨 거죠, 전 세계에. 저는 그거 기획의 냄새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그 이후로부터 급하게 움직인 거고 판세는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오반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러시아의 입장을 쉽게 얘기해서 바이든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트럼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걸 다 접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트럼프가 오반이나 지금 그쪽의 지도자들이 저 푸틴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상당히 더 세게 나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뜻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 왜? 협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협상을 하게 되면 뭡니까? 러시아가 이겼으니까 러시아가 많은 걸 요구할 것이고 그걸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협상이 되고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반이 상당히 강직하고 뚝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것은 그가 가진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 푸틴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야기는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아마 거기 청중들은 대부분 무슨 장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왜 오반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헝가리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텐데 미국에 뭐 헝가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오반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푸틴 이야기를 하려 한 겁니다. 거기다가 왜?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푸틴을 악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외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새롭게 구사할. 거기에서 푸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 이야기를.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바이든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지난번 헬싱키에서 2018년에 만나는 장면이고, 자, 오반에 대한 언급은 푸틴에 대한 언급이다. 제가 좀 전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할애했고, 그 다음이 김정은인데,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사안에 대해서. 예. 제일 중요한 사안은 우크라이나전을 어떻게 마치느냐. 그 마치는 실마리를 마무리 짓는 실마리. 지금 이 연설 과정을 지켜봤을 때 미국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전을 마치는 방식은, 마무리 짓는 방식은, 미국이 누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왜?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지난번에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수선하게 나오면서 미국에 치명적인 모욕을 준 대통령이 됐다. 이런 걸 많은 미국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억 속에 선연히 남아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기억 많이 하시죠? 그때 뭐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에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는 그런 모습들. 실제 많은 미군이 희생이 됐어요. 많은 미국 시민들이 따라 나오지 못하고 남았어요. 어수선한 과정에서. 자, 그런 거를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노출시키고 싶겠습니까? 전혀 색깔은 다른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한테 모욕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걸 무조건 피한다는 게 깔려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출구로서 그러면 그렇게 험한 꼴을 안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강한 긍정적인 쇼크를 줘서 부정적인 것을 싹 기억도 못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도 못하게 하면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북미 종전선언인 거죠. 트럼프가 과거에 하려고 했던 거. 그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반하고 김정은을 이야기한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일을 정리할 건지를 사실 비밀을 다 이야기해 준 셈이에요, 우리한테. 자, 이거 예전에 판문점에서 만났던 거 세 차례 만났었죠. 자, 그의 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것을 내포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친근감을 표시했어요. 아까 이해한 뉴스 제목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자, 나 김정은과 사이 좋아. 영어로 말하면 get along이죠. 예. 근데 몇몇 사람들이 김정은도 악마로 분류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게 그래서 푸틴은 이야기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푸틴하고 우크라이나전을 적나라하게 종결 지으면서 빠져나올 때 미국에 덕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푸틴이 이기고 미국은 졌다,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김정은과는 다른 걸 줄 수 있다. 미국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미국의 행복 바이러스를 심어줄 수 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전의 패배를 덮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얼굴 뜨겁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아마 그 미로키 그 스타리오맨가 온 사람들은 얘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나 몰랐을 거예요. 여기서 김정은을 일부러 대도시킨 거예요. 절대 도움되는 내용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말을 억지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가. 이것은 뭔 의미냐면 조금 있다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이 화두로 대두될 것이다. 네. 자, 거기서 나는 미국 국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야 된다. 지금은 100% 부정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네, 악마죠, 악마. 우리를 핵 공격하려는. 그것을 누구 떨어야 된다. 진입장벽을 낮춰야 된다. 즉 오늘의 이 언급은 그의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김정은이 상당히 중요해지며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이미지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김정은을 대비시킨 거예요. 미국 국민들한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맺은 상호방위 조약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해결 방식에 대해서 트럼프한테다가 도장을 찍어서 그냥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색한 발언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대비를 시킨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나 김정은과 사이 좋아. 이야기를 딱 꺼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설명을 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야, 어떻게 김정은하고 사이가 좋을 수 있어? 요게 그 부담이라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극복시키기 위해서, 김정은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이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반, 즉 푸틴은 강직하고 지금 기가 세.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야.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쳤어요. 그것도 사실 대단한 이야기죠. 오반에 대한 이야기는 푸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김정은에 대한 이 언급은 엄청 말랑말랑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잘 지내냐고? 핵폭탄 많이 가졌잖아. 이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아이니까 친하게 지내야지. 중국도 그렇죠?
그러면 핵구성 많이 가지고 있죠. 미국의 적이죠. 러시아도 그렇죠. 이란도 그럴 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적절한 답변은 아니에요. 이걸 어색한 우스개로 넘어갔어요. 그만큼 이 말을 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어색하니까 이런 말 더 붙인 거예요. 김도 날 만나고 싶어 한다. 내가 그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게 아니야. 핵폭탄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빌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오글거리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서로 그리워하나 봐. 만나고 싶어서.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큰 메시지예요. 이게 해결 방안이고 김정은을 어떤 식으로든지 대비시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 말이 실마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그 말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특히 오밤 만나고 나서부터. 즉 푸틴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해결책이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 트럼프는 네가 현실 인식을 바로 하고 있으니 그걸 극복하는 방법, 러시아는 네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 같이 세계를 한 단계 레벨을 올려서 중국의 치명적 약점을 드러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 훈풍이 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해법의 열쇠다. 그래서 푸틴이 시진핑 얼굴에다가 싸대기를 한 대 때리면서까지 면전에서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트럼프는 접수했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아무 생각 없고 막 고민은 하기 밑에 실무자들이 이야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바이든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공격적인 행보에 대해서 차단을 해온 건 있죠. 네, 이걸 악화시키지는 않았어요. 북한 간의 관계를. 그리고 계속 매년 종전선언에 대한 입지를 계속 했었죠. 결과적으로 선택을 항상 안 했지만.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중국 제품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시장을 잠식하고 우리의 기업을 망하게 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 미국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미국으로. 이런 건데 뭐 제품의 관세 인상 이해가 되지만 트럼프 바보 아니거든요. 이러면은 지금 물가 이야기가 오늘 많이 나왔어요. 물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미국 기업이 귀환하겠느냐? 옛날에 애플 보고 미국으로 돌아오라 그랬지만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 말을 하면서도 생각하는 건 뭐냐? 전 북한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북미 수교를 하게 되면 종전선언을 통해서 거기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대안이 되는 중국이 생산하는 저렴한 생산품들을 대신 생산해 줄 수 있는 곳, 중국보다 더 싸게 더 좋은 품질로 생산해 줄 수 있는 곳. 그래서 바이든이 지난번 윤석열을 압박을 해서 담대한 구상을 할 때 뭡니까? 인프라 지원이에요. 그 인프라? 북한 좋게 해주려고 미국이 인프라 지원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북한을 생산 기지로 삼고 싶어서 해요.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기지로. 왜? 나만의 인프라를 바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그냥 노동자를 모아서 생산만 해주면 돼요. 그건 우리 지난번에 개성공단 때 해봤잖아요. 나머지는 나만의 인프라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과 황해도가 먼저 개발될 거예요. 당연해요. 인천공항 그대로 쓰는 거고 인천항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전기도 남쪽에서 끌어다 쓰면 돼요. 철도 도로는 금방 연결돼요. 네. 하등 불편함이 없어요. 수입 물자, 수출 물자는 남한의 항만, 그리고 사람의 이동, 전문가들의 이동, 이거는 인천공항. 이겁니다. 그 계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제품 관세 인상을 하고 그 대안으로 제품들을 딴 데서 사와야 되겠다. 거기에 미국 돈을 투자한다. 일본 돈도 투자가 된다. 달러가 돈다. 그리고 푸틴이 시베리아의 지하자원 연결되는 부분을 틔운다. 세계가 환영한다. 유럽도 환영한다. 대륙이 연결되니까. 미국이 그것만 양보하면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해양 세력으로서 지위를 가져라. 해양 세력을 잘라내겠다는 게 아니다. 단지 전 세계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이제. 예? 그러다가 다 죽는다. 중국이 올라가지 않느냐. 자, 유라시아 연결하자.
중앙아시아 국가들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번에 브릭스 회원 확대하는 거 연기한 것도 그거죠. 중국을 계속 포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로 가고 싶다고 계속 푸틴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이제 인정해야 된다. 즉 한국이 하나의 거점으로 올라서는 거를 미국도 버거운 상대가 될 수 있는 정도로 크는 걸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커야 된다. 중국에 버금가는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여기서 전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중국은 자연스럽게 파이가 작아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러시아가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트럼프만 혼자 받아들였으면, 트럼프는 어차피 외톨이니까 공화당 내에서 안 될 수도 있는데 부통령까지 같은 외톨이를 둘이 잡아버렸잖아요. 그 지난 4년 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는 센 거예요. 미국 기업의 기환? 이건 어렵습니다. 이거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있는 투자된 기업들이 거기 갈 수 있어요. 자, 트럼프가 짤막하게 AI 기업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전기차 늦었어요, 이미. 바이든이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서 전기차를 압박하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달랬어요. 필요한 전기차나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에만 딱 쓰면 되는 거잖아, 적절하게.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여지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석유 계속 파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린 에너지로 가는 부분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거 수소 에너지는 터진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중국이 수소 에너지는 약해요. 지금 전기 에너지에 전기차의 모든 그 영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점을 사다리 걷어차기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현재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거예요. 천연가스는 시베리아, 러시아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최고의 수소 에너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미국이 그 선택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종속될 걸 알면서도. 왜?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자, 그런 수순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기환은 한반도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또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간당간당한 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한국을 올 수도 있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최근에 한화도 보면 항공기 엔진 생산한다고 미국의 부품 기업 하나 사고 그런 일 가끔 발생하죠. 그런 일들이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다. 미국의 기업들이 이리 올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단순히 미국으로 다 돌아간다. 안 돼요. 트럼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켜보건 데는. 자, 그렇고 이미 효과가 나타나죠. BBC 뉴스 보도를 보면 인도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건데 내년 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분을 벌써 절반 삭감했대요. 네, 이미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거기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살 미수 사건이 점점 더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걸 방향을 반대로 바꾸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걸 위험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디로 끌고 갈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야만 했다, 바이든은. 그걸 트럼프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런 일이 이미 있었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북러 상호방위조약 체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검토하겠다고. 그 검토는 검토로 끝나겠지요.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혹여나 우리 방산업체에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매출이 신장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맥락을 봤을 때. 예. 또 하나 이런 신호가 이미 보여요. 예. 러시아와 이거는 이제 터키 쪽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을 했다는 게 190명. 예. 즉 이미 미국이 어차피 미국이 힘만 빠지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당연히 협상을 해야죠. 이미 미국의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트럼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가 직접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이든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즉 선거판에 들어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자, 지금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습니까? 지금 미 하원의 민주당의 대표 흑인이에요. 이름이 잠깐만요. 카림 제프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 간부 중에 하나죠. 지도부 중에 하원에서. 자, 그 다음 또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예, 척 슈머라고 하는 상원에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다수당 대표예요. 자, 상하원 대표예요. 자, 당이라는 게 의원으로 꾸려지는 거잖아요. 상하원의 대표, 핵심 인사들이 바이든한테 가서 너 물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낸시 펠로시까지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 아마 최고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오바마일 거예요. 자,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이 글에 대해서. 오바마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직접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즉 조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조정만. 예. 바이든 정부 초기에 오바마의 옛날 정치 보좌관인가 비서실장 출신이 오바마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바마가 바이든을 패착이라고 생각한 지는 제법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자기의 목소리까지 내서 남의 입을 빌린 것도 아니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게 언론에 나왔다는 것은 바이든의 저항이 격심하다는 거예요. 내지는 바이든은 이제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암살 미수 사건 그런 거가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얘를 확실하게 묻어야 되겠다 라는 오바마의 판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능하겠고 그런 게 알려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 정도 되면은 바이든은 끝났다. 이번 주말에 끝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 와중에 자, 한반도 상황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이든이 코비드를 이유로 집거하자마자 유럽에서 오늘 발생하는 일을 보셨죠? 예, 약간 독일 예산안 통과된 것도 어제 오늘 이야기예요. 그리고 포로 교환도 어제 오늘 이야기예요. 남북 간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다양한 신호가 가능하겠죠. 남북 교류가 확대돼야 된다는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이제 진짜 기시다가 북한 갈 수도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왜? 미국 친구들도 이때까지 옵션을 두 개 다 갖고 있었거든요. 폭력적인 옵션과. 미국도 다 알고 있는 그림이에요. 기존의 사람들도. 트럼프가 확실히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고, 바이든은 총전선언 카드는 항상 가지고 있었지, 만지작거렸지만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실무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기시다 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압박을 받는 게 누구냐? 어제도 사용했던 슬라이드입니다. 천공의 말에 따라 내년 가을에 통일이 되며 우리는 북진 정책을 해야 된다. 우리는 힘으로 압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북진이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대로가 맞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오늘 트럼프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하고는 정반대죠. 예. 자, 제가 봐서는 윤석열 얘들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요. 김건희는 실행을 하는 거고, 이것은 신적인 혐의에 의한 천공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영감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래 되면 전 세계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흐름이 반대로 꼬일 수가 있어요. 엄청난 파열음이 터질 수가 있고, 여기에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는 중국한테 손을 내밀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담대한 구상 요구받았을 때도 중국에 가서 손 내밀었잖아요. 최근에도 중국에 손 내밀었죠. 리창이 왔을 때 하나의 중국 존중하겠다, 지지한다. 지금 우리 상임이사국 지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상임이사국이 있어요. 고정 멤버 말고. 예. 그 일본하고 우리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중국을 지지하겠다. 이런 미국이 들으면 상당히 깜짝 놀랄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이건 이미 손을 뻗친 거예요. 지금 바이든의 권력 누수가 보이는 이 시점에.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나간 거잖아요. 북진 정책 이야기라고. 이거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거가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저쪽 편에는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유럽 전체 나라가 다 있어요. 남북 소통을 원하는 게. 그리고 비핵화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일 거거든요. 첫 번째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낙동강 오리가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걸 이대로 밀어붙이면 이걸 지혜롭게 자신의 정치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
남북 통일이라는 위협을 자기 이름 하에서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근데 웬걸 그걸 걷어찰 가능성이 크면서 자기 스스로 발등을 찍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희대의 코미디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많은 들썩이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